그리고 지난 5개월 11월 달 거는 이제 12월 중순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10월 달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예? 전체 일자리가 월 평균 한 20만 개 정도 증가했어요. 20만 개. 작년에 비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65세 이상이 36만 개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65세 미만에서는 26만 개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청년층부터 해가지고 40대, 50대까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일자리가. 이건 인구 감소하고 관계없어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자리 자체가요. 네? 자, 노동 생산성 봐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92년도부터 고도성장이 막을 내리고 나서부터 외환위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충격이 커다란 충격만 해도 한 서너 차례 있었다. 외환위기, 그 다음에 가계부채, 카드 사태, 2023년도에 있었던 카드 사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있었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일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1인당 GDP를 계산하는데 일자리도 소득에 따라 다르잖아요. 소득을 가중해가지고 취업자 1인당 제가 GDP를 계산해봤어요. 2020년부터는 노동생 1인당 그러니까 우리가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오더라고요. 마이너스 0.8%예요. 마이너스 0.8%.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국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가중하지 않으면 플러스로 예전에 나옵니다. 플러스로. 수치는 작지만. 그럼 왜 그러냐? 소득이 낮은 저소득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율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증가율이 그렇게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것을 반영해주는 대표적인 지표가요. 시중에 돈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우리가 통화량이 많이 늘었다잖아요. 물가 압박을 줄 정도로요. 예? 근데 돈이 안 돌아요. 안 도는 게 참 일본을 제가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몇 차례 보여드렸었죠. 이것도 색깔별로 딱 봤을 때 이것도 우리가 정권별로 색깔별로 하는 건데요. 일본이 0.5대에 있다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0.6대로 일본을 빠르게 쫓아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0.6이 붕괴됐어요. 0.5대로 진입했습니다. 3분기에. 3분기면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0.6이 붕괴됐어요. 돈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경제활동으로 유입이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집니다. 예? 안 되어져요. 0.589, 0.6이 붕괴됐어요. 3분기에. 이거 봐보세요. 한국하고 일본을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쭉 가다가 일본은 22년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때 쭉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계단식으로 떨어지죠.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다 계속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일본은 22년부터 화폐 유통 수다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요. 0.46까지 떨어졌던 것이 0.550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같은 0.5대에 있는 거예요. 같은 0.5대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게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일본에 그래가지고 일본의 실질 급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일본이 21년도 이후 22년도부터 실질 급여가 그래도 회복세로 반등을 하고 있죠.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1995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요. 계속 하락 내지는 정체했었어요. 임금이요. 하다가 21년에 바닥을 거의 찍고 나서 22년도부터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작년에 많이 올라갔어요.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34만 8천엔 월평균으로요. 월평균으로. 예? 그러니까 일본엔 그나마 돈이 도니까 저하고 이 공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를 비교해봤어요. 한국도 앞에 올해 임금 데이터를 보여드렸으니까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실질급여를 보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2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올해는 그러니까는 그 반등의 속도가 작년과 올해 빨라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빨라졌던 것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떠냐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달 이후에 6월달 이후만 봤어요. 올해요.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한 거예요. 여전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국은 우리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늘 몰랐습니까요? 시장소득, 임금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수입이죠. 근데 우리가 소득이라면 사회소득도 있다 그랬잖아. 사회소득이요. 사회소득이요.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OECD 평균보다 1인당 작년 기준으로 292만원 정도 덜 제공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덜 받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의 300만원 꼴이다. 4인 가족으로 하게 되면 3, 40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월 100만원씩 덜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본은 GDP 대비로입니다. OECD 평균보다 높아요. 높아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1인당 465만원 정도 덜 우리는 지원받고 있는 거야. 정부로부터. 국민들이요. 평균적으로요. 네? 우리나라는 시장소득은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정체 떨어졌다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고 거기다가 사회소득까지도 굉장히 취약해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밑에서 그러니까 서너 번째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가계가 소득이 워낙 취약한 거예요. 가계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했잖아요. 이거 사회소득을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 강화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과거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들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은 과거 방송 좀 챙겨서 보세요. 대안이 뭐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소비 비중이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지난 30년 동안 1994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니까 30년이죠. 정확하게요. 30년 동안 일본은 한 54% 정도가 가계소비가 차지합니다. GDP 대비해서요. 우리나라는 50%가 붕괴됐다 그랬잖아요. 예? 가장 낮은 나라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45%대 정도로까지 작년에 이렇게 붕괴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게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취약하죠. 그러니까 수출 환경이 안 좋으면은 우리는 그냥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내수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인 하나의 추세인 겁니다. 추세인 거예요. 예? 내수를 강화하는 것이. 이건 경제 규모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보다 더 이 가계소비 비중이 높았어요. 일본보다 높았었어 우리나라가. 예? 낮았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하락했죠. 가계한테 모든 경제적인 충격을 다 전가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지난 30년 동안에. 예? 가계가 제일 만만한 거지. 예? 정치인들이 볼 때는. 자, 이런 와중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 갈 겁니다. 재정적자, 국가채무, 외환위기, 최근에 외환위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폭격을 해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옛날부터요. 이 얘기 나올 거라고. 예? 얘기할 거라고. 자, 이번에 12월 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가지고 외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SNS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려진 기자죠. 알려진 기자죠. 영국 기자 라파엘 레시드라고 알려진 젊은 기자죠. 이 기자가 가디언제 뭐 저기 저 프리랜서로 저기 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3일자에 가디언에 올린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는 비상계엄 위기가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고 대통령은 통합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통합. 대통령은 윤석열 빼놓고는 모든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뜻이 제가 그랬잖아요. 크게 국민을 그러니까는 통합하는 거. 일이 대통령의 일이니까요. 네?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이 챙겨야 될 국민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통합을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만 유독 자기 지지층만 가지고 자기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반국가로 내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 라파엘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통합을 촉구하고 있지만은 상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상처는 여전히. 이 상처가 뭡니까?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분열을 얘기하는 거죠. 정치 분열, 양극화. 네? 계속 진행형이라 이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요? 왜? 대동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대동세상 아니잖아요. 대동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대한민국이 대동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조선일보 기사예요. 문제가 됐던 3차 외환위기 조짐이 있는 거예요. 3차 외환위기가. 네? 재정적자. 이걸 이제 핑계로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환율이 굉장히 고공행진하면서 네? 먹잇감을 이제 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외환위기라고 딱 이렇게 이것까지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IMF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제 유튜브 화면이 그래가지고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는 외환위기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하게 되면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무시를 못해요. 관료들은요. 네?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재밌다고 그렇게 더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게 보도 설명자를 냈어요. 기재부에서요. 우리나라 대외 건전성 양호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외환 보유에 그러니까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외환위기 지금 맞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이제 그러니까 보도자를 냈어요. 기재부에서요. 그런데 극우 유튜버들은 열심히 조선일보에 저걸 가지고 또 이제 재생산을 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외환위기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요. 우리가 외환위기는 IMF 때처럼 우리가 국가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예? 소위 말해 달러를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온 달러에 대해서 그걸 상환할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환율이 그러니까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네? 이런 상황도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얘기는 해요. 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 이명박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외환위기라는 이런 용어들을 이쪽 민주진영의 전문가들도 사용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3차 외환위기라는 것은 그 당시를 2차 외환위기로 본 겁니다. 이 조선일보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외환위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외환위기가 되냐 안 되냐는 것은 뭐에 달려 있느냐? 결국 달러 값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달러 공급이 그러니까는 달러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이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관세 협상 합의를 보면서 1년에 그러니까 최대 200억 달러까지 투자를 하는 것을 가지고 가용 외환 보유액이 사실상 제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조설배서가 있는데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조설보의 쓴 기자가 무슨 뭐 경제 전문 기자라는데 저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저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나만 모르는 거야 찾아봤는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정보가요. 자, 이거 봐보세요.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4월 달까지 4월 초까지 윤석열 그러니까 파면될 때까지 이 환율 원달러 환율 추이하고요. 올해 7월 달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환율 추이입니다. 저기 작년에 그러니까 1470원 올라갈 때까지 추이하고 올해 저거하고 좀 우리나라 올해 그러니까 이 9월 달 이후에 추이하고 좀 비슷하죠. 가파르게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1,400원 정도에 있다가 가파르게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작년에는 1,470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어요. 1,470원대에서요. 70원 안팎에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난해는 근데 침묵을 했거든요. 지난해 침묵을 했어. 근데 올해는 이제 이게 외환위 조짐인 거예요. 일단 표면상 해석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봐봅시다. 외환보유액을 봅시다. 결국 외환보유액인데 작년에 24년 같은 앞에 환율 추이 기간 동안에 외환보유액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7월 달부터 최근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까지는 그린 색깔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작년에는 외환보유액이 쫙 해서 한 10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어요. 10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거의 한 200억 달러 증가를 했거든요. 200억 달러가. 그것도 한 6개월 사이에 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국한테 200억 달러 투자하더라도 외환부의 지금 추이로 보게 되면은 커버가 가능한 거죠. 커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악의적으로 써요. 악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자 국가 채무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공격하에 들어올 거라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까지 해가지고 추정을 한 게 재정적자가 이재명 정부가 19개월 올해 6월 달부터 내년 12월 달까지면 19개월이잖아요. 19개월 동안 166조 원 정도가 재정적자가 증가할 거라 이거예요. 발생할 거라 이거예요. 그 결과로 국가 채무는 197조 정도가 증가할 거라 이거예요. 이걸 같은 19개월로 윤석열과 문재인 때랑 비교해보면은 절대적으로 굉장히 큰 수치죠. 큰 수치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수치가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에서 이런 수치를 발표할 때는 이런 공격 들어올 거 몰랐습니까? 네? 이거 모르냐고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경제보좌관들은 이런 거 공격 들어올 거 몰랐습니까? 이거 뭐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닌데. 분식회계 윤석열 정부 때 재정 분식회계 조사한다더니만 어떻게든지 저는 그 다음에 소식이 안 나와요. 그거 뭐 조사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재정 적자하고 국가 채무가 이렇게 크게 어쨌든 간에 수치로 공식적인 자료로 발표가 딱 됐을 때 이런 공격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하고 있냐고요. 네? 얻는 것도 가능한 한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뻥 튀겨가지고 이렇게 공격거리를 헐뜯으려고 길을 쓰는 집단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수치까지 그러니까는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공격에 대한 예상도 못 했냐고요. 예상했다면은 대응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 대응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결국 뭐냐면 세입 기반 확충해야 되죠. 세입 기반이요. 돈을 많이 쓰겠다면은 그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좀 이 증가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감세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법인세만 좀 약간 정상화시킬 뿐이지, 나머지 다 감세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증세라는 것이 인기 없는 거거든요. 인기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거 피해가는데, 그거는, 그러면서 확장 재정을 가지고 하겠다. 이건 제가 얼마 못 갈 거라 그러죠. 이렇게 물어뜯기 시작하면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갑니다. 예? 문재인 정권 때, 학습 효과도 없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이 환율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외환위기 터지고 난 게 97년 말에 터져가지고 98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충격이 나타났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GDP 대비 추이입니다. 여러 나라 비교할 필요 없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싱가포르하고 딱 비교해 볼게요. 98년도부터 작년까지 GDP 대비 평균이 우리나라는 23%가 안 됩니다. 네? 안 늘려. 늘릴 수 없어서 안 늘리는 게 아니라 안 늘려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 늘려요. 왜 안 늘리냐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과거에 다 얘기했으니까는. 근데 싱가포르는 GDP 대비 평균이 지난 그러니까는 이 1998년도에 82%나 됩니다. 지금 뭐냐면 외환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으면은 공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환율 봐보세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야. 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거 확인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싱가포르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이 높으니까는 서학개미 탓하다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예? 두들겨 맞고 있잖아. 예? 조선일보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IMF 때는 국민들이 과소비를 탓으로 돌리더니만은 이번에는 해외 주식 투자로 탓을 돌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공격에 당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잡히는 부분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선거, 아니 기자들한테 얘기했는가? 예? 한국이 해외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순대금융자산. 전문가들은 NIIP라고 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이라는 걸로. NIIP요. 한국은행의 순대금융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 GDP 대비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2014년도부터 순대금융자산이 흑자입니다. 그전엔 적자였었어요. 예? 채무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순대금융자산의 평균이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29.5%예요. 근데 싱가포르는 200%가 넘어요. 근데도 싱가포르 환율은 굉장히 안정됐거든요. 작년만 보더라도 작년에 많이 증가했지만은 60%가 안 돼요, 우리나라요. 근데 싱가포르는 작년에 150%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환율을 한번 봐보시라니까. 싱가포르 달러 환율 거의 안 변했어요. 거의 안 변해. 예?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왜 이러냐는 걸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환율 보고서라는 게 있죠. 일반 국민들도 하도 들어가지고 미국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년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1년에 2번씩 반기 보고서라고 하죠. 1년에 2차례씩 미국 재무부가 미국의 주요 교역국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게 돼 있죠. 그걸 우리가 환율 보고서라고 하죠. 미국한테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 예? 그게 결국은 뭐냐면 미국의 통화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해외로 나간 달러가 다시 월가에 들어와가지고 월가에다 투자함으로써 미국의 시장금리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버냉키라는 연준 의장이 소위 말해서 글로벌 저축 과잉이란 말을 사용을 하면서 해외
해외 지나친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미국 금융위기 한 원인으로 이렇게 떠들어댔죠. 많은 거기에 반박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경상수지 관리를 예? 공세적으로 해오죠.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를 넘지 못하도록 흑자가. 근데 이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이 대개가 원인을 뭘로 보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환율 조작으로 이렇게 봅니다. 환율 조작으로. 그래서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향으로 GDP 대비 2% 이상 네? 개입하지 말라고 기준을 제시를 하죠. 기준을. 무역 적자는 무역 수지는 경상수지에 포함되는 거니까는 경상수지하고 외환시장 개입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결국은요. 예?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환율 보고서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외환시장 개입 우줄에서 2019년 5월달부터 이걸 표를 이게 정리한 이유는요. 싱가포르가 2019년 5월달부터 이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예? 미국 재무부가 조사하는 대상 국가 중에 한 나라로 싱가포르도 포함되기 시작한 게 2019년 5월달부터예요. 예? 싱가포르요. 그래서 2019년 5월달부터 정리한 거예요. 예? 그 전에도 쭉 이렇게 이런 보고서가 나왔지만은 예? 근데 한번 봐보세요. 외환시장 개입 정도가 빨간색으로 수치를 표시한 것이 이게 주로 그러니까는 미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위반한 거예요. 위반. 싱가포르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2019년 5월달부터 몇 차례가 있었습니까? 거의 10차례 넘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동안에 올해 6월달까지 해가지고요. 올해 말고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10차례 이상 있었는데 싱가포르 다 보세요. 다 적색이잖아. 빨간색이잖아. 수치가요. 외환시장 개입 정도가 2019년 5월달 4.6%, 9.0, 많을 때는 21년 4월 때는 28.3%까지. GDP 대비 2%를 넘지 말라는데 30% 가깝게 개입을 해. 작년에 가장 최근 거도 5.3%. 그러니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뭐 위반한 적이.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고위에 파란색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는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어. 우리나라는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알아서 잘 키죠.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너무 대조적이죠. 너무 대조적이야. 예? 싱가포르는 외환시장 개입이 평균으로 보게 되면요. GDP 대비 12.5%나 개입을 해왔어. 일상적으로. 한국은 마이너스 0.8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플러스로 이게 돼야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돼야지만이 이게 결국 뭡니까요? 달러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사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달러 값을 강세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달러를 강세로 만든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약세가 돼가지고 수출에 있어서 유리해진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어요. 외환시장 개입에 있어서.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근데 싱가포르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그 다음에 경상수지 봐보세요.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가끔 가다가 위반해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관찰국가로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하나의 그 요인 중 하나입니다. 3%가 넘는 게 우리나라가 빨간색으로 된 게 왕왕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해야지만 되는 나라니까는. 예? 그렇죠? 그런데 싱가포르에 비하면요. 이건 애교 수준이야. 싱가포르는 문제는 한 번도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지킨 적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야. 외환시장 개입 규모처럼 흑자 규모가 평균이 18%니까 GDP 대비. 미국은 3%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냥 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마이웨이를 간다. 이런 식인 거예요. 싱가포르는 뭡니까? 서울보다 작은 나라야. 인구 규모나 땅덩어리 뭐 여러 가지 볼 때요. 네?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 그럼 미국에서 가만 놔두냐, 싱가포르를? 네?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 놔두냐? 가만 안 놔두죠.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겁니다. 미국에서 시비를 거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니네 환율 이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럼 싱가포르는 뭐라는지 아세요? 싱가포르는 MAS라고 모니터리 어서리티 오브 싱가포르가 이게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명칭인데 MAS의 수장이 우리나라면 중앙은행 총재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환율 조작하지 않는다. 지금 뭘 위해서 조작하지 않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출 경쟁력. 지금 뭐냐면 수출을 많이 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가하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환율을 환율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환율에 개입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개입하느냐? 우리는 이거 개입하는 이유가 통화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통화정책. 지금 무슨 얘기냐?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물가 안정이잖아요. 물가 안정. 물가 관리를 위해 가지고 환율이 안정돼야 된다 이거예요. 네? 물가 관리를 위해서 환율이 안정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싱가포르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저쪽 유럽에서 이 비슷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미국한테 그 하는 나라가. 네? 스위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통화정책이다. 우리가 환율에 개입하는 이유는 통화정책이다 그래. 물가 안정은 모든 중앙은행이 해야 될, 그리고 하나의 이건 통화 주권의 문제입니다. 물가라는 것은 화폐 가치잖아요. 화폐 가치가 안정이 안 되면은 경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경제는 운영이 안 됩니다. 물가가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막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외국의 일부 국가들에서 이 소위 하이퍼 인플레이션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경제가 운영이 안 됩니다. 화폐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요. 그 이거는 뭐냐면은 경제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경제에서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요? 자국의 문제를 남의 나라의 간섭을 안 받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수단을. 근데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은 통화정책으로 되어 있어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쓰려면은 통화 가치가 안정돼야 돼요. 화폐 가치가 안정이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화폐 가치가 안정이 안 되면은 통화정책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죠.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예? 거기에 우리가 고용 안정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물가 안정은 다 공통된 목표입니다. 예?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외환시장 개입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수입 물가가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지금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환율 때문이거든요. 국제 유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그래서 영향 미치고 있잖아요. 예? 그 얘네들은 뭐냐면 통화정책이라 그래. 외환시장 개입하는 이유를 통화정책이라 그래요. 아니 지금 어떤 분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서 비교 대상이 그렇다는데 오죽하면 도시국가 정도 수준에다 제가 비교를 하겠어요. 싱가포르도 이 정도로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비교한다거나 독일한테도 딴지를 걸어. 미국 재무부가요. 트럼프 정부에서 독일한테도 딴지 걸었었어. 당신들 그러니까 환율 조작한다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나바로라는 친구 있죠? 미국의 트럼프의 그러니까는 이 관세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예? 나바로가 뭐라 했냐면 메르켈한테 이 독일한테 뭐라 했냐면요. 니네 환율 조작하고 있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로화는 사실상 마르크화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는 마르크화다 이거야. 이런 말도 같지도 않은 논리를 펴. 근데 유로화를 그러니까는 독일이 조작하고 앉아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메르켈이 뭐라 하는지 점잖게요. 유로화는 독일은 그러니까 유로화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당연히 없죠. 19개 국가에 공동통화인데 공동통화잖아요. 예? 공동통화인데 유로화를 마르크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격들을 해요. 베트남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다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들 나라들에서는 그냥 콧방귀 끼워요.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이거 통화정책이다 그래. 통화정책이라 그래. 예? 싱가포르라고 비교하는데 싱가포르 정도조차도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통화 주권에 대해서, 화폐 주권에 대해서요. 예? 자, 이거를 우리가 화폐 주권이 우리는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은요, 경상수지 흑자도 안 좋은 걸로,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도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 그렇게 써놓고 있어.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이 경상수지 흑자 국가라는 얘기는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국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미국 학자들 입장에서인 거예요. 한 나라의 화폐 주권이 안정되려면요, 화폐 주권이라는 것은 물가도 포함되지만은 환율도 포함되잖아요. 환율은 대외적인 가치잖아, 화폐. 이게 안정되려면, 환율이 안정되는 거 모두 사람 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안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율이 안정되는 것은요, 결국 뭐에 달려있는 거냐? 외환보유 얘기예요. 예?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달러 때문에 그 원재를 갖고 있잖아요.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원재. 예? 원재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달러를 확보를 해야 돼. 예? 확보를 해야 돼. 그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그한 수단이 경상수지 흑자거든요. 싱가포르 봐보세요. 예?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은요, 미국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미국 경제학은 미국의 입장에서 쓴 논리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산업혁명을 먼저 하고 나서 유럽의 국가들한테, 독일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은 1871년도나 통일이 되잖아요. 1871년이나. 그 전에 독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시장 개방하라고, 자유무역하라고 막 그랬을 때, 독일의 경제학에 가는 그 국부로 지칭되는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뭐라 했습니까요? 나도 애담 스미스처럼 영국 시민이라면 나도 자유무역을 얘기하겠다. 근데 우리가 후발 국가인 독일 국민으로서 나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예? 영국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회과학은요, 기본적으로 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경제 이론들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들 이론인데, 그 중에서 맞는 분 얘기들도 많죠. 근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관세, 이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시대착오적인 얘기거든요.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요. 근데도 대부분 경제학자들 침묵 지키고 있잖아. 예? 트럼프의 저거에 대해서, 예? 침묵 지키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도대체 트럼프의 관세는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게 되면 미친 짓이야. 한마디로 자해행위야. 자해행위. 그러니까 미치광이 짓이라고. 경제학 교과서 이론에 따르면요. 예? 트럼프가 그건 미치광이다, 자해행위라고 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경제학자 본 적 있냐고요. 우리나라 제가 평상시에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은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를 해. 예? 더 미국적으로 사고를 해요. 과거의 식민지 시절에 일제하에서 한국에 소위 말해서 이 친일을 했던 이 엘리트들이 일본인보다 더 일본적으로 사고를 했듯이, 예? 사고를 해야지만이 그런 친일 저게 가능했듯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사회과학도는 기본적으로 사회는 누굴 위해서 해야 되느냐? 자국의 결국 민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을 위해서 내가 한국에서 한국 경제학도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 하여간 이 문제, 화폐 주권이 정립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 관료들은 근데 이걸 그냥 당연히 생각해요. 그래서 외환시장 개입이고 이거 지키려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 예? 자기 검열을 해. 자, 하여간 그거는 그 정도로 합시다. 넘어갑시다. 과거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